안녕하세요. 독립기념관 제8회 전시 컨퍼런스에서 비대면 시대 문화소외계층의 포용과 전시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양현경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요, 오늘 이 발제에서는 장애인과 노년층의 이 뮤지엄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그에 대한 포용의 새로운 고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자세하게 또는 이제 심도 있게 한번 이 논제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본 주제에 있어서는요, 간략하게 5개의 영역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팬데믹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뮤지엄들은 과연 작년 한 해에 어떠한 위기와 사회적 극복이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되돌아보고요. 또한 여기서 이 거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소통에서의 새로운 변화, 그리고 장애인과 노년층의 포용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화 향유, 평생 교육에 대한 의미로서 이 디지털 시민성과 미디어 리터러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한번 다양하게 고민을 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스마트 큐레이터의 새로운 어떤 그 역량을 과연 어떻게 강화시킬지, 그리고 기존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개선시킬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포용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보고요. 앞으로의 그 박물관, 미술관의 미래는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지 우리가 함께 전망해보는 시간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팬데믹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뮤지엄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특히 우리가 이제 여러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서도 뉴 노멀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손꼽을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요, 이렇게 새로운 기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다시 우리의 또 하나의 표준이 되고 보편적인 일상화가 되는 이러한 사회적 트렌드를 뉴 노멀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국내에서도 뉴 노멀과 사회적 변화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5가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비대면 접촉, 초개인화, 플랫폼의 확산, 경험적 공유 경제,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지향한다라는 5가지의 이 키워드가 우리에게 좀 마음속 깊이 와닿는데요. 아무래도 박물관, 미술관에서는 온라인 콘텐츠가 훨씬 더 강화되고 그리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도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다양한 이 문화 콘텐츠들도 기존의 이런 이 문화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일일이 찾아다녔다면 오히려 플랫폼 서비스 자체가 강화되면서 한 곳에서 여러 개의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트렌드로 좀 바뀌어가고 있죠. 그리고 경험적 공유 경제라 함은 우리가 기존에 뭔가 이 재화 용역의 어떤 관계에서 봤을 때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산다던가 서비스를 활용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적정한 부분만큼 빌려 쓰고 일정한 기간만큼만 대여해서 쓰는 서비스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로 점진적으로 이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뭔가 누군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런 물품들을 구매한다든지 또는 광고를 많이 하거나 유명한 것에서 우리가 정보를 얻었다면 오히려 이런 기업이나 또는 공공기관이 사회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쪽의 서비스를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흐름으로 달라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은 결국에 이 포스트 코로나 효과로 뮤지엄에서도 많은 변화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2021년 상반기에 이 백신을 맞는 이런 이제 백신 접종의 기회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이 대중들이 문화예술 분야에 참여하는 기회들도 이제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전시 콘텐츠도 그만큼 더 다각화되고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기존의 큐레이터들도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서비스를 바꾸어서 제시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요, 이렇게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죠. 특히 박물관, 미술관에서는 좀 첨단 IT 기술이나 스마트 디바이스, 즉 이제 다양한 기기들을 활용해서 좀 더 다양하게 전시 콘텐츠 서비스를 접근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 서비스를 훨씬 더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도 또 최근의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한편으로 보면 문화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은 여전히 좀 난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초고령 노년층, 그리고 환자를 돌보거나 이렇게 장애인과 고령층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도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문화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들을 또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함께 배려하고, 그리고 소외되어 있는 이런 좀 이렇게 취약 접근성 계층들이 있다면 이들도 함께 좀 아울러서 그야말로 좀 넓은 의미의 그런 이제 포용을 토대로 해서 함께 사회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제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거리두기에 따라서 비대면 소통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장애인과 노년층이 과연 이제 어떠한 포용의 문제를 안고 있는지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아야 될 텐데요. 저는 이 중에서 좀 하나의 예를 들고자 하는데, 제라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제안하고 있는 총균쇄라는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 의미를 좀 사례를 예시를 들고자 합니다. 총균쇄라는 책에서는요, 유럽인들이 일찌감치 이런 이제 문화예술 분야, 또 경제적인 부분, 이런 이제 언어 문화에 있어서 다른 민족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농경과 목축이 어느 정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이제 좋은 자연 공간에서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이들이 그만큼 좀 천혜의 이 자연의 어떤 혜택을 많이 누리면서 그러니까 문화, 경제, 사회라던가 정치, 행정 이런 부분들이 여러 면에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타 민족에 비해서 조금 더 우월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는 부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좀 역설적으로 보면은요, 소득의 불균형, 즉 이 이익 격차가 커지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이렇게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이런 좀 수직적 관계를 만들었다라는 좀 이질적인 부분들도 함께 도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2020년 코로나 이슈, 즉 이 팬데믹 상황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그룹이 한 4가지 영역으로 나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팬데믹 상황이 딱 터지고 나서요, 뭔가 이 사회적 위기, 이 글로벌 위기가 다가왔을 때 제일 먼저 선두주자로 이 리더십 그룹들이 바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사회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해결할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앞서서 이것을 이끌어가는 이제 그룹 집단들, 그야말로 리더십 그룹이 발생이 되죠. 그리고 정보 접근성이라던가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그룹들이 바로 적극적인 선두 집단으로 나서게 되고요. 그 뒤에 이어서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양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위기 대처도 하고 또 발빠르게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적응 과도기에 놓여 있는 집단들도 그 다음 순위를 꼽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도태되거나 문화 접근성,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은 여전히 이런 사회적 흐름이라던가 이런 위기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될지 좀 난감해하고 좀 어려워하는 이런 이제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그룹 집단이 결국에 발생이 되는데요. 결국 여기서도 보면은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수직적 구조, 그리고 또 이익 집단과 그 다음에 그만큼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집단으로 나뉘어진다는 또 그런 안타까운 양상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특히 이 장애인과 노년층, 단순히 1, 2년 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노년층의 문제, 장애인들을 함께 포용할 수 있는 문제는 결국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도요, 우리에게 좀 전반적인 사회 문제로 다가왔고요. 특히 이 포용이라 하는 것은 좀 사전적 의미로 잠시 살펴보면 차이를 인정한다는 점,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거기에서 사회적 가치를 다 함께 추구한다는 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포용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포용이 필요한 집단들, 특히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는
뭔가 갑작스럽게 이런 이제 근로 일터라던가 또는 이런 또 사업주분들이 또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실직자나 기초생활수급 가정들에서도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정에 있어서도요, 이제 예전에 뭔가 최소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조차도 좀 받기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을 돌봄에 있어서 또 여러 해보다 특히 어려웠던 2020년이었다라는 이제 그런 또 의견들을 많이 표현하신 바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초중고교 학생들이 평소에 좀 일상적으로 등교하던 일상들이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 맞물리다 보니까 학교에 가고 싶어도 내가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좀 답답하면서도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고, 또 노인과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도 역시 문화 접근성이 취약해지고 또 정보 접근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또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아우러서 봤을 때 포용의 문제,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박물관, 미술관을 기준으로 볼 때요, 문화 향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평생 교육으로서의 박물관, 미술관을 좀 비추어 봤을 때 디지털 시민성과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면 문해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해력은요, 정보라든가 이런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서 뭔가 습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우리는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리터러시라는 단어로도 좀 통용이 되는데요. 이 리터러시에 입각해서 특히 디지털 환경으로 볼 때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단어로 좀 우리가 해석해서 보면 말 그대로 이런 이제 디지털 기반의 전반적인 문해력을 볼 수 있죠. 네, 크게 6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성, 그리고 이 미디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콘텐츠에 대한 이 생산과 분배력, 그리고 이런 능동적 지식 서비스를 함께 공유하는 능력, 그리고 이렇게 참여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IT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디지털 리터러시로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추가적으로 약간 입체적으로 보자면 디지털 윤리나 법률, 안전, 건강과 복지 등에 대한 좀 다각적인 부분들도 추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해서 윤리, 법률, 안전, 복지, 건강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아울러서 이러한 능력을 조금 더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고 있으면서 이런 정보 접근성, 그리고 이런 정보에 대한 어떤 해킹이라든지 보안의 문제, 또 개인정보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각종 능력들을 아우를 수가 있고요. 네, 특히 디지털 법률에서는 저작권 문제도 있겠죠. 그리고 요즘 뭐 인터넷이나 게임에서의 어떤 그 중독성 문제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건강과 복지 문제까지 함께 아우르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절히 활용하고 통제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우리는 좀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지털 시민성을 갖추고 있는 이 리터러시,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로 우리는 조금 더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5가지 포인트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미디어 리터러시, 특히 이 뮤지엄에서의 리터러시를 조금 정리해 보면 전시 감상과 교육에 대한 이런 참여에 대한 접근성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이 뮤지엄 콘텐츠에 대한 해석과 비평의 능력, 네, 세 번째로 콘텐츠 자체에 대한 창조, 응용, 재생산에 대한 약간 이 크리에이티브한 능력, 이런 부분들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성찰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이 뮤지엄 콘텐츠를 토대로 해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도 함께 포함한다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공유와 소통,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이런 연결성에 대한 부분들도 네, 바로 이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영역들을 좀 입체적인 부분으로 온라인 전시 감상 서비스에서 좀 확대해서 보면 바로 이렇게 우측에서 보시는 도표처럼 융합 다이나믹스로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존의 전통적인 전시 감상 방법에서 조금 우리가 약간 벗어나서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특히 이 온라인 서비스가 많이 확대되는 이 시점에서 보면은 크게 4가지 부분에서 우리는 이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학습에 대한 부분, 또 즐겁게 배우는 에듀테인먼트, 그리고 3번째로 공유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누구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화 능력, 바로 이렇게 이 4가지 부분을 좀 눈여겨서 볼 수 있는데, 특히 학습적 측면에서는요, 우리도 뮤지엄에서 전시 연계 교육으로 많은 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접근성을 조금 더 완화시키고, 그리고 접근성을 높이고 그에 대한 이 전시 콘텐츠에 대한 이 서비스를 좀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좀 뭔가 흥미롭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로 접근을 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런 현실감을 이질감 없이 최대한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좀 접근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3번째로 그만큼 우리는 이제 SNS를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졌고요. 상호 간에 이러한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소통하고 연결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서로 함께 공감하고 이것을 유연하게 연결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둘러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른쪽 하단 부분에 베리어 프리라고 해서 누구든지 그 무장애, 그러니까 장애 없이 공평하고 동등하고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문화 콘텐츠 또는 이런 뮤지엄 콘텐츠로서 사회화적인 측면에서 예술의 공익성 또한 함께 실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다양한 면들을 살펴보셨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뮤지엄의 패러다임이 점차적으로 바뀌어감에 따라서 스마트 큐레이터로서의 그 역량은 과연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학예사들의 포지셔닝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2020년에는요, 아이컴하고 OECD가 함께 이 워크숍과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뮤지엄에 대한 5대 혁신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유산 혁신을 제일 먼저 1순위로 꼽았는데요. 바로 이제 헤리테이지 레볼루션이라고 해서 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병행하면서 이런 전시 접근성을 한층 강화시키고, 그리고 뮤지엄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콘텐츠 아카이빙을 최대한 우리가 좀 좋은 서비스로 제공하자라는 취지로서 유산 혁신을 제1순위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소장품과 뮤지엄, 그리고 그 안에서 담고 있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도 함께 좀 다각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내러티브 혁신을 2번째로 꼽았고요. 그리고 3번째로 이렇게 관광 산업하고 연계해서 뮤지엄이 좀 넓은 의미의 관광 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점도 함께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요, 바로 이렇게 학예사들 자체에 대한 내부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인데, 바로 이것을 조직 혁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뮤지엄 자체 내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병행되면서 좀 재택근무도 확산되고 또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또한 이런 관람객들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한층 강화시켜서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학예사들 자체적으로의 어떤 역량 강화, 그리고 이들이 기존의 전통적 접근 방법에서 조금 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조직 혁신도 함께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디지털 시민성,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고 있는 시민 혁신도 필요하다라는 점을 함께 또 역시 이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으면서, 또 이런 이제 문화와 교육, 그리고 이러한 또 사회적인 포용을 함께 안을 수 있는 시민 혁신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점으로 뮤지엄 5대 혁신성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큐레이터의 역량을 그렇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이냐,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논하게 되는데요. 우선 저는 여기서 그 인공지능, 그리고 바로 이렇게 그 AI 기반으로 하는 이 스마트 큐레이션의 서비스를 한층 강화시켜야 된다는 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논해보고자 합니다. 국내에서는요, 말 그대로 이제 한국이 IT 강국이다 보니까 5G 서비스가 많이 확산되고, 네, 이제 그 정보 서비스는 결국에는 이 6G까지 논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박물관, 미술관들도 이 문화예술 산업에 있어서 한층 더 강화된 서비스, 특히 우리가 요즘 많이 듣고 있는 증강현실, 또 이런 가상현실, 혼합현실, 이러한 AR, VR, MR 서비스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서 이 콘텐츠 서비스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갖추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문화 접근성 취약 계층들에게 이런 좀 인공지능 데이터를 한층 강화시키고, 또 이것이 빅데이터 서비스로 되면서 여러 뮤지엄이 공유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뭔가 인프라가 좀 확산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학예사들이 함께 좀 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장에 이어서 보시면은 ICT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 서비스 또한 좀 뭔가 다양한 마인드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20년에 어린이 박물관을 가상의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그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특히 여기서는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키워드도 함께 좀 이해해 볼 수 있는데,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바로 이렇게 좀 현실과 가상의 좀 유기적인 연계 서비스를 이야기하고, 또 오프라인에 대한 현장성, 온라인에 대한 가상의 이런 공간감, 네,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박물관, 미술관도 가상의 공간에 접속했을 때 거의 대면 서비스하고 어느 정도의 그 완성도가 높은 그런 이제 콘텐츠를 다양한 관람객들이 누릴 수 있는 이제 이러한 개념을 우리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뭔가 초월한다라는 메타, 그리고 우주의 유니버스가 합쳐져서 함께 좀 특화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바로 이렇게 좀 고도화된,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고도화된 공간 내에서 뭔가 새로운 좀 서비스를 개척하고 이런 것들을 발전시킨다는 이런 메타버스의 개념도 우리가 이 학예사들이 조금 더 긴밀하게 좀 다양한 의미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바로 탈중앙화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서비스 능력도 한층 우리가 좀 향상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또 의무감도 저는 좀 제시해 보고 싶은데요. 말 그대로 블록체인 하면은 주로 이제 기술이나 IT 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학예사들도 이런 기본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사회적인 흐름이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기반은 NFT라고 해서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가 함께 이 예술 분야, 특히 이런 문화산업 분야에서도 많이 접목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대체 불가 토큰, NFT 서비스는 이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이 미술품에 대한 저작권, 그리고 박물관에서는 소장품에 대한 권한이 되겠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서 접근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이런 박물관, 미술관에 좀 안전하게 접근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감상하고 또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좀 한층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옥션, 경매 분야에서는요, 국내에서도 이미 이 서울 옥션 블루에서도 NFT 서비스를 실험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문화, 예술, 그리고 이런 이제 뭔가 이 뮤지엄 분야에서도 좀 다양하게 뭔가 좀 다각화된 사업으로서도 이런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가 점차 확산이 될 추세인데요. 그러니까 학예사들이 이렇게 어렵게만 볼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기술의 동향, 흐름, 그리고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학예사가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우리가 기반 지식에 대해서 충실하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의무감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요, 좀 이런 예술 시장 그리고 문화 시장에 있어서 좀 다양하게 뭔가 진입할 수 있고, 또는 이런 콘텐츠 시장에서 다각화된 측면에서 새로운 뭔가 이 다양한 플랫폼을 또 확산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좀 결론 지어 보자면은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다양한 키워드, 그리고 이 뮤지엄에 대한 2020년과 2021년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셨을 텐데요. 앞으로 이 포용이라는 의미를 좀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이 뮤지엄의 미래는 어떻게 우리가 구축해야 될 것인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의 삶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한 이런 스펙트럼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접근성을 가지고 박물관, 미술관이 전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팬데믹을 한 번 더 이제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위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뭔가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의무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뮤지엄 서비스가 결국에는 또 치유, 또 마음의 어떤 회복, 그리고 위축되어 있던 또 심리적인 극복, 이러한 부분들도 도울 수 있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한층 더 강화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상호 교류하면서 소통이 확산될 수 있는 뮤지엄 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점,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세대 간의 이런 좀 나름대로의 그 뭔가 문화적인 좀 이질감, 그리고 또 세대 차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늘 항상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왔는데, 박물관, 미술관의 다각화된 서비스는 이러한 전반적인 이 사회 계층, 그리고 연령대, 각각의 문화적 차이를 조금 더 한층 완화시켜서 이것을 유연하게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촉진자의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으로서,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로서 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는 이러한 뮤지엄 서비스도 저는 앞으로 긍정적인 이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까지 비대면 시대 문화 소외계층에서의 이 포용과 전시라는 주제로 함께 이 논제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네, 앞으로 이런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뮤지엄의 문제를 우리가 다 함께 포용의 시각에서 본다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다 함께 누구 한 사람 흐트러짐 없이 네, 우리가 함께 발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논제를 함께 좀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또 아이디어를 모았는데요. 여러분들께 비대면 시대에 뭔가 이 긍정적인 소통, 그리고 포용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하나의 화두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네,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